이번 주말에 일본에서는 총선이 실시됩니다. 사학 스캔들 이런 등으로 약간 주춤했던 아베 총리 또 집권 자민당 이번 일본 총선에선 압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아베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최근에 아베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의 책을 펴내신 한겨레 21의 길윤형 편집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특파원을 오래 하셨죠? 네, 3년 반 정도 2013년 한 9월부터요. 올해 한 4월 정도까지 최근까지 3년 반,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에 대해서 또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셨고 자료도 찾고 연구를 하셨겠군요. 아,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아베가 누구예요? 책 제목이 아베는 누구인가인데. 아베가 누구인지 참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기 참 어려운데요. 아무튼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베가 뭘 했는지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역사 문제에서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 유지해왔던 게 무라야마 다마지 않습니까? 일본이 저질렀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무라야마 다마인데 그렇죠. 이걸 아베의 담으로 사실상 이제 형용화시켰고 부정하죠. 그걸. 그렇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이제 한국을 이렇게 흡수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종류의 이제 안보 정책을 폈고 그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고 이제 앞으로 헌법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베가 안보 측면과 역사 측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베는 어떤 인물인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한국의 국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상대하기 힘들고 좀 껄끄러운 우익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익이 아니라 극우적인 즉 침략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인식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2013년 4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요. 침략에는 정해진 정의가 없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사실상 일본이 저질렀던 지난 침략이라는 게 침략이 아니라는 수정주의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식이 이제 2015년 8월에 아베다마라는 걸 이제 아베 총리가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무라야마 다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죄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그런 사죄의 숙명을 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같이 사귀기가 껄끄러운 상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몇 년째 총리를 하고 있죠? 2012년 12월부터 그러니까 2013, 14, 15, 16, 17년 그러니까 5년 가까워지는 동안 이제 총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보통 자민당 총재가 그러니까 일본은 내각제니까 이게 여당 총재가 이제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3년 2기 그러니까 6년 동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총리가 된 게 12년이지만 자민당 총재가 되는 건 2012년 9월이거든요. 거기다 6년이 더하면은 원래 2017년 9월까지인데 이제 당규를 이제 올 3월에 개정합니다. 그래서 3기 3년 그러니까 총 9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20년 9월까지 이제 기산사고는 할 수 있다. 물론 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렇게 되면 일본 역대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최장기 총리가 되는 거죠. 네. 이 책의 첫 장이 사상의 뿌리입니다. 네. 아베 사상의 뿌리. 네. 뭐예요? 그 뿌리가? 아베 사상의 뿌리라고 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한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기시노부스케라는 외할아버지죠? 네,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가 아베의 사상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A급 전범 용의자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이제 진주만 공습을 할 때 그때 이제 도조 히데키 내각 아니겠습니까? 그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 뭐랄까요? 장관. 네, 장관을 했고 그러니까 전시 경제를 다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그냥 사상적인 뿌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베가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조부는 그러니까 조부란 기시노부스케죠. 청일전쟁 직후인 메이지 29년에 태어나서 일본이 부국강명 노선을 달리며 크게 비약하던 영광의 시대가 그의 청춘이었고 젊은 날 그 자체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의 일본, 그러니까 주변국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해서 이기고 일본의 국익이 막 아시아를 떠나서 세계로 뻗쳐 들어가던 그 시절이 일본이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본이 우리랑 별 상관없는 나라면 그렇게 생각하던 말도 우리가 당연히 없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청일 러일 전쟁 정도가 아니라 조선 침략, 그렇죠. 2차 세계대전까지. 그렇죠. 네. 그 전 과정을 일본의 최번성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기시라는 사람이 한국을 침략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원흉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고향과 같은 게 조슈번이라고 하는데 야마구치현 출신이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정한론이라든지 부국강병, 청항을 위한 국가를 만들고 그게 아름다운 국가고 그게 이제 일본이 다시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시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실제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했고, 네, 그런 이렇게 전통들이 이제 그 손자인 아베한테 계승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베는 그 외할아버지하고 어려서부터 접촉이 많았었나요? 아, 그렇죠. 이제 기시노부스케가 얼마나 이제 자기 친손주가 없고 외손자만. 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뒤를 이어야 되니까 아베의 동생인 기시노부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기시가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대를 잇게 되고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은 아예 양자로. 그렇죠. 예. 얼마나 이렇게 자기 유일한 혈육인 이 얘들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베의 그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의 지역구가 야마구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혼슈의 제일 서쪽인데 그 선거구간리를 해야 되니까 집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없으니까 이제 아베가 그 어릴 때 아베가 노는 게 학교도 조금 약간 멀고요. 집과 다녔던 세이케이 학교라는 데가 멀고, 그럼 할아버지랑 맨날 놀고, 또 아베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그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이제 그때 이제 기시노부스케가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하면서 주변에 이제 엄청난 그 데모들이 모여서 안보 반대 이런 구호를 외쳤대요. 그랬더니 기시가 너무나 그 손자가 예쁘니까 무등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말이 태워지는데 아베가 그냥 안보 반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할아버지 등에 타니까 주변에서 아빠가 뭐 아베야 그 안보 반대가 뭐니 안보 찬성이라고 해야지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시가 얼마나 그 자기 외손자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고 그 영향에 따라서 이제 아베도 아버지는 자기랑 안 놀아주고 이제 늘 멀리 있는 존재.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할아버지의 영향과 자장 속에서 태어났고 그게 지금의 아베를 형성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아베는 어땠답니까? 공부는 잘했나요? 공부를 그게 이제 학력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기시도 그렇고 아베의 친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다 도쿄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아베는 그 세이케이대라는 데를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한 번도 밖에 이제 대학교로 안 가고 거기서 대학교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증언을 세이케이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대학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다. 그냥 중간 정도였다.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아베도 약간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컴플렉스가 좀 있어서 내가 외부 입시를 안 해봤던 게 내 입장에서 좀 컴플렉스다. 이런 얘기를 뭐 군데군데서 뭐 했고 그래서 일본 그 기자들도 저 이류대 출신이 일본의 총리가 돼서 약간 뭐 그런 학력 차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도 좀 있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 같은 것도 좀 했습니까? 아니면 바로 정치를 했나요? 정치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나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베가 처음에 들어서 고베 제강소라는 데 입사를 하는데요. 그 고베 제강소가 큰 공장이 야마구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지역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기 지역구 의원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정략 입사라고 이번엔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3년 동안 이제 일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일하고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만 일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아베 신타로가 외무상이 되거든요. 이번에 그 내 비서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일을 접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 외무상으로 되면서 정계에 첫 발을 들여놓겠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비서로? 네, 아버지의 비서로.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그 재밌는 게 그때 에피소드를 담은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 아베 입장에서는 아베는 어릴 때 되게 착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그 도련님 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아베 입장에서 좀 약간 회사에 미안해는 어리다. 그래서 침울해하고 있으니까 위에 상사들이 얘를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상사한테 좀 잘 얘기해서 무난하게 그만두게 해라. 그랬더니 그냥 아베가 그랬답니다.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야 네가 있는 거 자체가 우리한테 뭐 애초부터 죄송한 거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그만두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80년대 일이죠. 일본에는 그런 세습 정치가 아주 강고하죠. 네, 세습 정치가 강고합니다. 이제 지난 2012년 12월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 그러니까 아베가 총리가 했던 중의원 선거를 보면 그 세습 정치인, 그러니까 세습 정치인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삼촌 이내에 친족이 있었던 지역구에서 자기도 지역구를 물려받고 있는 사람이 4분의 1. 25%. 네.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는 3분의 1. 3분의 1. 네. 그리고 아베 내각에서는 2분의 1, 절반 정도라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원이라고 해도 그 아들이 한 20몇 살, 30살짜리가 나와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이제 당연히 이제 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선거에 나오면 그걸 토무라이 가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선거다.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자연빵 비슷하게 이제 당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름 정치 명문가의 자손이었고 아주 일찍부터 아버지 비서로 정가에 뛰어들어서 역시 세습 정치인의 한 명으로 그렇죠. 승승장구. 그렇죠. 예, 승승장구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아베 가문이 엄청난 가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외할아버지가요.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죠. 그 외할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외할아버지가 사토 에이사쿠. 엄청난 일본에서 장기 집권했던 사람이고요. 자기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라고 해서 총리는 되지 못하지만 외무상도 하고 자민당 간사장도 하고 아주 명망 있는 정치가였고 이제 다시 친할아버지는 아베 간이라고 일본의 아베 총리랑 성격이 다르게 되게 평화주의자였다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분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외가는 엄청난 정치 명문가고 친가적으로도 상당히 저력이 있는 그런 가문. 로얄 패밀리 출신의 그렇다고 승승장구 정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에 파벌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민당 안에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최장수 총리로까지 가게 된 뭐가 있어요? 뭐 운이 좋은 거예요? 뭐 실력이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면 조금 약간 힘든데요. 근데 제 견해는 일단 옛날에는 일본에서는 파벌이라는 게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파벌이 있고 다음 총리가 누가 되냐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1996년에 이제 소선거구제로 바뀝니다. 전에는 중선거구제였거든요. 중대선거구제였죠.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구에 정수가 4명이라 그러면 막 몇 명이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총재의 공천권이라는 게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소선거구제가 되면은 총재의 공천권이 엄청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그게 또 결정적으로 고이즈미 정권 때 이제 우정민영화를 하면서 우정민영화에 그러니까 해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객이라고 그래서 너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객 내보내가지고 갈아치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 2000년대 표적공천. 네네, 표적공천. 우리나라 자객이라고 일본은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했으니까 그 이후에 총재의 공천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졌고 소선거구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의 마음에 안 들어도 여기 저항할 수가 없고 또 마땅히 좀 아베 총리를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사람도 없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학 스캔들 등등으로 한때 휘청거렸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총선이 이번 주말에 있는데 오히려 휘청거리는 걸 극복하고 압승이 예상된다. 그 요인으로는 북한 미사일 핵 위협 이걸 많이 꼽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NHK가 이제 매달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6월달 이제 이 스캔들이 있긴 했지만 6월달에 아베 정권의 지지율 48%였는데 각해학원 스캔들이라고 이게 결정타가 되면 35%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 8월에 조금 회복해서 39%인데 이제 8월 30일에 북한이 이제 ICBM을 쏘고 이제 9월 초에 9월 3일이었나요? 6차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4%로 이제 반등이 되는 거죠.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반등이 되니까 이제 북한발 북풍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국난을 돌파하기 위한 해산이다. 그래서 중요한 선거를 해산을 하고 요때를 놓치면은 이제 좀 어렵다고 봐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아베한테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자료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4월달에 조사를 합니다. 이번 중요한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 것이냐, 소선거구제에 누구를 찍을 것이냐라고 하니까 자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31%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라고 도쿄도지사가 약진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베보다도 더 매파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더 우파라면서. 네네, 이분이 10% 정도고. 그 10%가 2등이에요? 네, 10%가 2등이고요. 이제 조금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구민주당의 리버럴한 사람들이 입헌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드는 이게 4%입니다. 4%? 네, 공산당 4%. 더 재밌는 거는 어디를 찍을지 모르겠다. 답할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44%입니다. 그러니까 이 44%의 무관심과 정치 혐오
위에서 31%인 자민당이 이제 표를 얻고 있고요. 네, 네.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한 60% 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니까 한 50%만 얻으면 무조건 이기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25%나 30%의 결과적으로는 정치 유권자의 지지만 얻으면 정권 얻을 수 있고 정치 불신 팽배에다가 자민당을 대체할 어떤 대안적인 정당이 없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일본 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민당 독주가. 네, 네. 그럼 이번 총선 지나면 개헌선 3분의 2 뭐 안정적으로 넘기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2016년 7월 참여한 선거에서 그때 이미 자민당이랑 공명당을 합친 이 열린여당과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개헌 세력이 이미 3분의 1을 넘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희망의 당이라는 정당이 개헌에서는 거기도 찬성하잖아요. 네, 찬성이니까 예. 이제 개헌선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보이고 제 생각에는 올해가 지나서 이제 2018년, 19년 국면으로 접어들면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핵심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헌법 구조, 평화헌법, 일본의 군대 보위와 교정권을 부인한 그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로 이제 나갈 것 같고요. 이게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한일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죠? 네, 그렇죠. 한국과 이제 일본의 이제 국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 현재의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중국을 봉쇄하고 북한을 이렇게 막 압박해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도 어떤 뭐 무난한 관계를 이어가고 이런 게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데. 그렇죠. 근데 아베 입장에서는 반대를 좋아하는 그렇죠. 거죠. 그 반대를 좋아하고 이제 일본의 이익에 따라서 한국의 국익을 계속 규정하고서 너희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맞아 그래서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든요. 네. 진짜 우리 외교 일선에 있는 외교관들한테. 미국 트럼프 정부도 똑같죠. 그렇죠. 미일 동맹을 강화시켜서 한국이 그 미일 동맹의 하이 파트너로 들어와서 계속 북한을 견제하고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데 네가 이익을 감당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같은 북핵 국면에서는 한국의 국익이 일치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네. 나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 현존 질서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북한이랑 관계를 개선해서 통일의 실마리를 잡아야 되고 중국과도 아주 유호적인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예. 미국, 일본의 극우적 보수 세력의 이해관계와 김정은의 이해관계는 사실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니까 지난 김관진 장관이 이제 사드를 이제 넣게 하는데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의 보수 세력의 그냥 규정하는 한국의 국익이랑도 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많이 와 있는 상황이죠. 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이게 답변이 사실 어려운데요. 그게 좀 일본을 대할 때 일본은 어쨌거나 우리보다 국익이 더 센 나라고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북핵과 측면에서는 지금 북한을 견제하는 게 봉쇄하는 게 우리한테 약간의 국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좀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 개선이 어쨌든 간에 최선일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일본한테 자꾸 일본 너희가 우리를 일본을 지키기 위한 대륙의 공격 그런 방파제 비슷하게 우리도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국익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국익은 어쨌든 간에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어떤 갈등 요소를 없애고 중국이랑도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게 이게 한국의 국익이다. 일본의 국익에 맞게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고 이게 안 되면 자꾸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러지 마라. 이런 거를 조금 설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어려운 거죠. 네. 그러자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긴장 고조 그리고 어떤 압박 국면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변화의 모멘텀을 어떻게 언제 찾아 나갈지 이런 걸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국면이 사실상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한일 갈등이 약간 봉합된 듯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북핵 문제라는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국면이 접어들면 다시 이런 것들이 일본이 얘기하는 게 니네 자꾸 역사는 있고 안보 협력을 심화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국인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긴 좀 힘든 애매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베는 메이지 유신 시대 또 일본의 침략 전쟁을 가장 좋았던 때로 기억하는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네. 이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그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제 아름다운 나라래요 그때가. 네네.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아베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한겨레 21의 길윤형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아베가 안보 측면과 역사 측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베는 어떤 인물인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한국의 국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상대하기 힘들고 좀 껄끄러운 우익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익이 아니라 극우적인, 즉 침략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네네. 인식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2013년 4월 참여연 예산위원회에서요. 침략에는 정해진 정의가 없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사실상 일본이 저질렀던 지난 침략이라는 게 침략이 아니라는 수정주의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인식이 이제 2015년 8월에 아베다마라는 걸 이제 아베 참모니까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무라야마 다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죄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그런 사죄의 숙명을 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같이 사귀기가 껄끄러운 상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몇 년째 총리를 하고 있죠? 2012년 12월부터 그러니까 2013, 14, 15, 16, 17년 그러니까 4년, 5년 가까워지는 동안 이제 총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보통 자민당 총재가 그러니까 일본은 내각제니까 이게 여당 총재가 이제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3년 2기, 그러니까 6년 동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총리가 된 게 12년이지만 자민당 총재가 되는 건 2012년 9월이거든요. 거기다 6년이 더하면은 원래 이번 주말에 일본에서는 총선이 실시됩니다. 뭐 사학 스캔들 이런 등으로 약간 주춤했던 아베 총리 또 집권 자민당 이번 일본 총선에선 압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아베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최근에 아베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의 책을 펴내신 한겨레 21의 길윤형 편집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특파원을 오래 하셨죠? 네, 3년 반 정도 2013년 한 9월부터요. 올해 한 4월 정도까지 최근까지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에 대해서 또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셨고 자료도 찾고 연구를 하셨겠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아베가 누구예요? 책 제목이 아베는 누구인가인데. 아베가 누구인지 참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기 참 어려운데요. 아무튼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베가 뭘 했는지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역사 문제에서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 유지해왔던 게 무라야마 다마지 않습니까? 일본이 저질렀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무라야마 다마인데 그렇죠. 이걸 아베의 담으로 사실상 이제 형용화시켰고 부정하죠. 그걸. 그렇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이제 한국을 이렇게 흡수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종류의 이제 안보 정책을 폈고 그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고 이제 앞으로 헌법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집과 다녔던 세이케이 학교라는 데가 멀고 그럼 할아버지랑 맨날 놀고 또 그러니까 아베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그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이제 그때 이제 기시노부스케가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하면서 주변에 이제 엄청난 그 데모들이 모여서 안보 반대 이런 구호를 외쳤대요. 그랬더니 기시가 너무나 그 손자가 예쁘니까 무등을 태워가지고 이게 말이 태워지는데 아베가 그냥 안보 반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할아버지 등에 타니까 주변에서 아빠가 뭐 아베야 그 안보 반대가 뭐니 안보 찬성이라고 해야지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시가 얼마나 그 자기 외손자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고 그 영향에 따라서 이제 아베도 아버지는 자기랑 안 놀아주고 이제 늘 멀리 있는 존재.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할아버지의 영향과 자장 속에서 태어났고 그게 지금의 아베를 형성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아베는 어땠답니까? 공부는 잘했나요? 공부를 그게 이제 학력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기시도 그렇고 아베의 친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다 도쿄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아베는 그 세이케이대라는 데를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한 번도 밖에 이제 대학교로 안 가고 거기서 대학교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증언을 세이케이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대학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다. 그냥 중간 정도였다.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아베도 약간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컴플렉스가 좀 그냥 별 상관 없는 나라면 그렇게 생각하던 말씀 우리가 정확히 없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청일 러일 정도가 아니라 조선 침략, 그렇죠. 2차 세계대전까지 그렇죠. 네. 그 전 과정을 일본의 최번성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기시라는 사람이 한국을 침략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원흉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고향과 같은 게 조슈번이라고 하는데 야마구치현 출신이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정한론이라든지 부국강병, 청항을 위한 국가를 만들고 그게 아름다운 국가고 그게 이제 일본이 다시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시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실제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했고, 근데 그런 이렇게 전통들이 이제 그 손자인 아베한테 계승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베는 그 외할아버지하고 어려서부터 접촉이 많았었나요? 아, 그렇죠. 이제 기시노부스케가 얼마나 이제 자기 친손주가 없고 외손자만.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뒤를 이어야 되니까 아베의 동생인 기시노부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기시가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대를 잇게 되고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은 아예 양자로.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자기 유일한 혈육인 이 얘들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베의 그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의 지역구가 야마구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혼슈의 제일 서쪽인데 그 선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집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없으니까 이제 아베가 그 어릴 때 아베가 노는 게 학교도 조금 약간 멀고 2017년 9월까지인데 이제 당규를 이제 올 3월에 개정합니다. 그래서 3기 3년, 그러니까 총 9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20년 9월까지 이제 기산사고는 할 수 있다. 물론 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렇게 되면 뭐 일본 역대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최장기 총리가 되는 거죠. 이 책의 첫 장이 사상의 뿌리입니다. 아베 사상의 뿌리. 뭐예요? 그 뿌리가? 아베 사상의 뿌리라고 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한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기시노부스케라는 외할아버지죠? 네,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가 아베의 사상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A급 전범 용의자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이제 진주만 공습을 할 때 그때 이제 도조 히데키 내각 아니겠습니까? 그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 뭐랄까요? 장관. 장관을 했고 그러니까 전시 경제를 다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그냥 사상적인 뿌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베가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조부란 기시노부스케죠. 청일전쟁 직후인 메이지 29년에 태어나서 일본이 부국강병 노선을 달리며 크게 비약하던 영광의 시대가 그의 청춘이었고 젊은 날 그 자체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의 일본, 그러니까 주변국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해서 이기고 일본의 국익이 막 아시아를 떠나서 세계로 뻗쳐 들어가던 그 시절이 일본이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본이 우리